5장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는 기계 요소로서 마찰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 저널이라는 것은 베어링과 접촉하여 축을 받치는 축의 일부분으로서,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베어링이 있고 축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은 이제 어떤 동력을 갖다 전달하는,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빗줄 친 부분이 이제 베어링이 되는 것이고, 이거 축이라고 했을 때 이 축의 일부분인 요 저널이 지금 베어링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베어링과 이 저널에 의해서 지금 축이 지지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L, 요 두께, 저널의 두께를 갖다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뭐 베어링의 설계, 즉 베어링의 설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저널의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저널의 길이, 저널의 직경, 요것을 설계하는 것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요 층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윤활유가 들어가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윤활유층, 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요 베어링이 감싸서 지지하여서 이 축이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일반 사항입니다. 이제 먼저 저널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이제 레디얼 저널과 트러스트 저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레디얼 저널과 트러스트 저널을 구분하는 것은 그 베어링이 하중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레디얼 저널 같은 경우는 이 베어링 하중,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베어링 하중 P가 축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레디얼 저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엔드 저널, 중간 저널인데 처음 보는 용어이지만 이 축의 끝단에다가 우리가 이제 베어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엔드 저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이제 중간 저널이 되겠고, 또 이거 다른 것은 이제 트러스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 하중하고 축의 중심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피봇 저널하고 칼라 저널 갖다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레디얼 저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 엔드 저널이라는 것은 이 베어링 여기서 짙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지금 베어링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저널이 되는 거죠. 여기 축이 되고 여기 저널이 되는데 이 끝단에서 지금 이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드 저널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축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저널을 갖다 만들어서 중간에서 베어링이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중간 저널이다. 자, 근데 보면은 이 두 가지 모두 이게 지금 베어링 하중이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고, 축의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축 방향하고 이 베어링 하중이 지금 수직을 이루는, 직각을 이루는 이런 관계, 이걸 갖다 우리가 레디얼 저널이라고 그런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러스트 저널이라는 것은 이 피봇 저널이나 칼라 저널처럼 이와 같이 여기가 베어링이고 여기 베어링하고 여기 축인데 축 방향으로 지금 축의 중심선 방향으로 지금 베어링 하중이 작용하고 있죠. 이런 경우 이 피봇 저널 이런 거 갖다 우리가 트러스트 저널의 일부다. 또 칼라 저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P를 받고 되는데, 여기서 칼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칼라라고 합니다. 이건 칼라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4개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라의 직경을 나타낼 때 요 큰 직경을 D2, 작은 직경을 D1이라고 놨을 때 이거 나중에 설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 D1과 D2 사이에 있는 요것이 이제 지지가 돼서 이러한 하중에 대해서 힘을 받쳐주는 이런 영향을 갖다 미쳐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베어링 하중이 축의 중심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트러스트 저널이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널은 이제 크게 이제 레디얼 저널과 트러스트 저널인데, 레디얼 저널은 엔드 저널과 중간 저널, 트러스트 저널은 피봇 저널과 칼라 저널이 가장 대표적인 저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베어링의 저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은, 그럼 베어링 종류는 어떻게 되냐? 앞에 얘기했던 그런 똑같은 내용과 하중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레디얼 베어링과 트러스 베어링이 어떻게 얘기했죠? 레디얼 베어링이라는 것은 어, 베어링 하중이 축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작용하는 요런 데 사용하는 베어링을 갖다 우리가 레디얼 베어링, 트러스트 베어링은 같이 축의 중심선과 베어링의 하중이 같은 평행선, 같은 방향을 이룰 때 우리가 트러스트 베어링 이렇게 하중의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접촉하는 방향법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활유를 우리가 사용해서 전월과 베어링이 어떤 미끄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미끄럼 베어링,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 그러고, 또 구름 베어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동체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거 전원하고 베어링하고 어떤 회전을 윤활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동체를 사용하는데, 전동체가 뭐냐면 이제 구형 볼이나 아니면 롤러, 이런 형태로 입체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된 롤러에 의해서 구름할 수 있는 이런 구름 베어링,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베어링은 이제 하중 방향에 따라서 또는 접촉 방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페트로프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수 과목으로서 들어야 될 이해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프 법칙은 크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도 유도되는 전단 저항력인 토크, 이런 토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토크가 같은 값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여기 마찰 개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윤활유의 마찰 개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유도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페트로프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은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간단한 설명만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 이런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보면 요 아랫단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이 여기는 이제 윤활유가, 검은 부분이 이제 윤활유가 돼 있는 거죠. 뭐 유체가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체의 윗면에서 어떤 속도로다가 쫙 표면을 갖다 쫙 이동시켜 주면은 요 고정된 부분에서는 속도가 0이고 V가 0이고, 위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형태의 속도의 분포 프로파일이 나타나는데,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이 부분은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V라는 속도로 다 쫙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서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이런 Y축을 방향으로 봤을 때 위로 고정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속도 구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뭐 dv 오버 dy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런 축의 고정된 부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속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속도 구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v, dy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점착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유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로 나타난다. 이거 갖다 우리가 점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평면에서 나타나는 이런 유체에 관련된 요소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베어링에서 보면은 요 검은 부분이 이제 베어링이고, 요 안에 있는 것이 저널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저널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친 것이 반경 R인 저널이 된다 이거죠. 반경 R인 저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어링은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베어링은 고정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저널이 이 안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께는 윤활충의 두께, 어떻게 보면은 베어링과 저널 사이의 두께 이렇게 나타났지만, 여기서 이제 들어있는 건 뭐냐면 윤활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윤활충의 두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나타났지만 매우
그 간격이 좁은 상태로 다 윤활유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도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의 점성,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 예를 들어서 점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유체가 끈적끈적한 그 정도가 더 매우 크다라는 것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점도라고도 쓰고 점성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점도가 큰 그런 그 유체일수록 흐름이 느린 이런 형태를 보이되고 점도가 낮은 것은 흐름이 빠른 이런 것 유체를 갖다 우리가 점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고정된 부분으로부터 속도 구배를 갖다 보면은 쭉 이와 같이 여기서 전단 저항이니까 여기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냐 저항이 크겠죠. 이거 뭐 비건한 예로 들면 우리가 물속에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가려면 아마 저항을 많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을 때보다 빨리 뛰려고 그럴 때 저항을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런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는 이거 이제 그 방향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마찬가지 전단 저항도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은 속도 구배 중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전단 저항이 커진다. 즉 속도 구배와 전단 저항은 이와 같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다 우리가 비례상수, 즉 등식으로 다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례상수를 써야 되는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뭐냐면 윤활유의 점도, 점성, 끈끈한 정도죠. 끈끈하다면 저항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등식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단 저항이라는 것은 윤활유의 점도의 속도 9배 이것이 이제 속도 9배니까 속도 9배를 곱해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것이 이런 분포로도 나타납니다. 이같이 2차 함수식으로 속도 9배가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유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 따라 다 틀려지게 되는데 이 상태 뉴턴의 점선 법칙에서는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속도 9배는 선형으로 나타난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단 저항이 속도 9배와 비례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비례상수는 윤활유의 점도가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등식이 설정이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 또는 유체의 점성 법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와 가지고 이 그림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그대로 와서 전단 저항이라는 것은 윤활유의 점도와 속도 9배를 곱한 것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속도 9배는 일정하다, 선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위에서 그냥 이 관계가 그냥 여기서부터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속도가 0이 되고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속도 9배가 점점 선형으로 해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C의 관계, 이것이 C가 뭐가 되냐면 Y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Y축에 이제 C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C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y가 C가 되고 dv가 속도가 된다. 그냥 이것이 바로 선형으로 아까 속도 9배가 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전체가 nrpm 즉 분당 n회전을 한다 그러면 한 회전하면 거리가 어떻게 되죠? 2파이 r 또는 파이 d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1회전이라는 것이. 근데 nrpm이라는 것은 1분의 n회전이기 때문에 바로 거리는 바로 n이 되고 그래서 n 곱하기 2파이 r이 거리가 되고 nrpm일 때 그때 이걸 초로 나타내는 걸 퍼세컨드로 나타내니까 미닛이니까 초로 나타내면 6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v가 되고 그 다음에 c분의 1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전단 저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단 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다가 이제 단면도 우리가 타우는 A분의
뭐 F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F라는 것은 어떤 전단에 대한 요소에다가 단면적을 곱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재료역학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전단 저항에 의한 전단 저항력은 뭐냐면 거기다가 단면적을 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월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반경이 R 또는 이게 직경이 D, 반경은 2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 되냐? L이 된대요. 그럼 요 표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겉의 표면적은 바로 요 원주 길이 2파이 R에다가 이 길이 L을 곱했을 때 이 빗줄친 면적, 뚝 둘레를 따라서 나타나는 면적, 이것이 바로 A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고 이 길이가 L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 표면적은 지금 2파이 L에다가 L을 곱한 이것이 바로 A 프라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단 저항력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크는 어떻게 된다? 힘에다가 수직의 팔 길이, 반경이 R이니까 여기서 반경이 R이니까 이 힘에다가 R을 곱해준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에타, 이것이 V, 그 다음에 요거 C가 해당되는 거죠.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단면적, 그 다음에 팔 길이 R 곱해준 게 이렇게 된대요. 되게 복잡하죠. 자, 어찌됐든 유도된 거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라고 해서 1번이라고 놓고,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들 마찰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다시피 어떤 물체가 힘이 W가 있는데 여기다 밀어주는 힘을 F라고 마찰력이다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뮤에다가 W를 곱해주는 거죠. 즉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여기 마찰 개수를 갖다 곱해준 것이 마찰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베어링이 있고 안에 전월이 있습니다. 위에서 P라는 베어링 하중이 작용을 했고 요 요소에서 지금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면 여기서 지금 뭐냐 그 반대되는 저항력이 생기겠죠. 이러한 저항력이 생기겠죠. 이 저항력을 F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F는 뮤의 P가 된다. 이게 수직에서 하는 힘이 뭐 W 대신 P가 됐고 이 마찰력은 여기서 마찰 개수가 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투영 면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투영 면적이라는 그야말로 어떤 빛을 비쳤을 때 나타나는 면적. 자, 이러한 봉을 위에서 쭉 피가 작용하는 이 방향에서 쭉 투영했을 때 나타나는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냥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거 갖다가 투영 면적이라. 그러니까 어떤 빛을 비쳤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모양만 나타나는 면적. 이거 갖다 우리가 투영 면적. 이걸 만약에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베어링과 전월이 있다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L이고 여기는 D가 되고 힘이 어떻게 돼? 지금 X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투영 면적 A가 된다. 투영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DL 또는 ER의 L이 바로 투영 면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다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베어링의 수압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베어링의 수압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적용돼요. 베어링 하중이 얼마냐? 근데 그 투영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투영 면적분의 베어링 하중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바꿔주면은 베어링 하중이라는 것은 투영 면적 곱하기 수압력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위에서 투영된 전월의 투영 면적은 어떻게 된다? 2RL이 된다고 아까 그랬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D이고 여기가 L이니까 D는 2R이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투영 면적이니까 바로 이것이 A가 되고 거기다 수압력을 곱해준 것이 바로 베어링 하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마찰력이라는 것은 베어링 하중과 그때 작용한 마찰 개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건 뭐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도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P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이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F는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이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이 힘에다가 마찰력에다가 팔 길이 수직되는 팔 길이를 곱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저널의 길이가 반경이 R이고 여기서 마찰력이 이런 식으로 F가 되고 이 방식으로 F가 되니까 이 수직되는 팔 길이를 갖다 곱해줬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했다? R을 곱해준 것이 바로 마찰력에 의한 토크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전단 저항력에서 전단력 저항력에 의한 토크와 그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전단력이나 토크라는 것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나타났던 1번식과 2번식이 같다면은 뭐 그대로 갖고 오면은 아까 뭐 우리 1번식에서 전단 저항력이라는 것은 뭐 F 프라임은 뭐 타우 A 프라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토크는 어떻게 된다? F 프라임에다가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바로 2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이 된다. 이것이 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이것이 마찰력에 의한 토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지울 거 지우는 거야. 여기 2 하나 지우고, 뭐, 여기서, 뭐, R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네요. R 두 개 지우고, R 두 개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L도 지워지네요. 여기 L도 지워지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뭐 이쪽은 뮤피만 남고 여기서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뮤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 전개해 보니까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 교수님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파이나 32 이거는 상수죠. 그 다음에 이거 설계할 때 이거 저널의 반경,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고정된 베어링과 저널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윤활층 두께,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타 N와 P 이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 갖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뭐 일반 기계사 시험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것이 이제 베어링 개수는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로다 나오는데 이거 갖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면 베어링 개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본 과정에서는 그냥 이게 마찰 개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RPM과 유체의 점도, 그 다음에 수압력, 그 다음에 저널의 반경, 윤활층의 두께 이런 것들과 이러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베어링의 수압력이라고 했는데 베어링의 우리의 수압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다시 하면 A분의 P, 그러니까 베어링 하중오와 여기가 뭐냐면 투영 면적이다. 자, 그럼 우리 저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저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레디얼 저널 같은 경우 수압력이 어떻게 돼요? 레디얼 저널은 어떻게 됐죠? 투영 면적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레디얼 저널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서 P가 됐을 때 이 표면적 갖다 우리 얘기했죠. L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D 이렇게 했을 때 투영 면적이 A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D L. 이 투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직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DL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또는 이거는 ERL이 되니까 단면적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저널의 수압력은 어떻게 되죠? 지금 뭐 트러스트 저널도 피벗 저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런 저널에 지금 P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바로 위에서 보는 이 투영된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반경이 R이라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또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걸 갖다 D로 다 한다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투영된 면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비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투영 면적이 나타난다. 이거 갖다 우리가 D2, 요 작은 거 갖다 D1이라고 그런다면은 실질적인 요 빗줄 친 면적, 투영된 면적은 바로 이와 같이 4분의 파이 D2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 제곱. 이게 바로 이 빗줄 친 부분의 투영 면적, 즉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A가 각각의 저널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으로다가 들어가 주면 된다. 컬러 저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두께가 큰 저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컬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D1, 요 지금 D2라고 놨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컬러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컬러가 3개일 때는 G는 3이 되는 거. 아까 처음에 우리 컬러가 4개인 경우는 이거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면적, 투영 단면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베어링 수압력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어링 하중을 무엇으로 나눈다? 투영 면적으로 나눠주는데 이와 같이 저널의 투영 면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널의 설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드 저널의 설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드 저널이라는 것은 저널 그러니까 축의 끝단에 이제 저널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그 저널을 갖다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저널이 있고 그다음에 축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베어링에 감싸주는 건데 여기 직경이 D, 이 길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분포가 전체 이렇게 합해진 이런 것들이 전체 합해진 것이 이제 베어링 하중이 되는 거예요.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도 나타냈듯이 이렇게 분포된 것을 한 곳에 집중 하중으로 나타날 때는 어디에 나타나면 중앙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재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런 등분포 이렇게 하중이 쭉 작용됐다. 라고 하면 이 크기가 뭐 W라고 했을 때 길이가 L이라면은 이 힘은 어디 나타나냐? 집중 하중으로 나타나는 이 가운데 WL이라는 크기로 하나의 힘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인 힘이 P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 작용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은 이 길이가 L인데 어떻게 보면 P라는 하나로 다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중앙 어디에 여기로부터 2분의 L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P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절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굽힘 모멘트는 이게 뭐죠? 단면 개수죠. 단면 개수와 이건 뭡니까? 재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굽힘 응력. 그러니까 허용 굽힘 응력이다. 지난 그 4장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단면 개수는 우리가 IX를 우리가 R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원래 IX는 64분의 파이 D 4승인데 R로 나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단면 개수다. 그다음에 허용 굽힘 응력을 곱해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굽힘 모멘트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굽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2분의 L만큼 지난 곳에서 P가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요 길이에다가 P를 곱해준 것이 바로 굽힘 모멘트가 이 그림에서 되는 거죠. 그러면 1과 2 똑같은 굽힘 모멘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같습니까? 당연히 같아야죠.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굽힘 모멘트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32분의 파이 D 3승의 시그마 B 이게 뭐다? P의 2분의 L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몰아주고 지울 거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정리해 보니까 D는 루트 3승근에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D를 설계할 때 엔드 저널을 설계할 때 베어링 하중이 어떻게 되고 이 저널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그 저널이 허용하는 뭐 허용 굽힘 응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직경을 이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레디얼 저널, 엔드 저널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레디얼 저널이라고 그랬죠. 즉 하중이 베어링 하중이 축의 그 중심선과 수직으로 작용한다라고 봤으니까 여기서 전체 레디얼 하중은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은 투영 면적에다가 수압력을 곱해준 것이다. 이것은 투영 면적은 투영되는 그 넓이다 보니까 이 길이와 폭을 갖다 직경을 곱해준 것이 바로 투영 면적이다. 이걸 그대로 어디다 대입하냐? 이 P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P에다 대입하면 뭐 D에 삼성근 루트에 파이 시그마 B에 16 DL 스몰 p에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 양쪽에 3승을 갖다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는 뭐 이 번거지를 벗고 얘는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 하나 없애주고 그러면 여기 D 자승이 되고 그래서 여기 또 L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관계 D분의 L 관계를 갖다 정리해 주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아, 저널을 엔드 저널을 설계할 때는 직경과 길이 B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수압력과 그 다음에 허용 부피 능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이와 직경비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팁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엔드 저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 주어지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엔드 저널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직경은 이렇게 설계되는데 이런 특히 엔드 저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관계, 직경과 길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디서 왔냐? 이같이 원형 단면에서의 굽힘 모멘트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분포된 하중이 중앙에 집중으로 작용된다는 이런 논리로부터 이와 같이 얻어질 수 있었고 이런 관계, 직경과 길이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엔드 저널에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이라는 것이 지금 200kg 포스다라고 합니다. 저널의 투영 면적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면적,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널이 길이가 L이고 이것이 D가 직경이 D인데 이 면적, 투영된 이 면적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D 곱하기 L이 400mm 제곱이다라는 거죠. 어떤 비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저널에서 이 재료가 허용할 수 있는 굽힘, 뭐 최대 굽힘 응력이 되는 거죠. 그것은 4kg force per mili 제곱이다. 이때 전어로 설계하라. 야, 이는 L과 D를 갖다가 단면적만 줬어요. 투영된 단면적만 줬어.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수압력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P는 투영 면적에다가 수압력, 즉 베어링 하중은 투영 면적과 수압력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압력은 역시 투영 면적으로다가 무엇을 베어링 하중을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200 오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단면적이 40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압력은 0.kg force per mili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 저널의 길이 직경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자, 어디서 나왔어요? D는 3승근 루트 16P L 오바 파이 시그마 B다. 근데 P가 뭐였다? P는 A P였고 그거에다 DL P를 갖다 대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단면적은 투영된 단면적은 알고 있는데 이제 길이하고 직경비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더라. 다 주어졌죠? 파이, 그 다음에 허용 구피 능력 4, 그 다음에 수압력은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 보니까 길이하고 직경 B가 얼마나? 직경이 1이면 길이가 1.57이어야 된다. 그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 주어졌어요. 팁이 다 주어졌어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부터 투영 면적이 400mm 제곱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미지수는 몇 개? DL 2개. 그 다음에 식은 몇 개? 2개. 식 2개에 미지수 2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보면 예를 들어서 L은 D분의 400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D분의 L 대신에 뭐가 돼요? D분의 400은 1.57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D제곱분의 40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D제곱은 400 오버 1.57. 그럼 D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결과로는 15.96mm. 그 다음에 이걸 구하면은 이 관계로부터 L은 거기다 1.57배를 해주면 되니까 L을 구해보니까 25.06mm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5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름 베어링, 아까 이제 지금 마찰 베어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름 베어링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